창업을 하고 싶은데 두렵다는 건 계획이 덜 세워졌다는 것 같아요. 불안감을 없애려면 준비를 더 하면 돼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냐, 그게 먹고 사는 길이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잖아요. 더 고차원적인 걸로. 그런 거 갈 때는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목표가 있느냐. 맞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노예연구소의 이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인튜브 채널의 오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각각의 산업에서 창업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왜 이걸 하게 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저희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사업자를 내서 운영한 지는 5년차, 6년차 되고 있는 파충류 사업가이자 파충류 샵 대표 오인트 랩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부터 누에를 공부했었고 이제 2018년도에 귀농 창업을 해서 현재 7년차 양잠 농업인 대표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해오면서 디자인 관련 업종으로만 10년 정도 종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들어온 후에도 계속 디자인 관련 일을 해왔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막 떠오르는 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좋은 탄탄대로를 가고 있었는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너무 많이 뒤숭숭하게 흔들렸고, 거기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찾은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물을 접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사실 후회는 없이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누에를 키우는 학과인 줄은 모르고 갔는데 교수님이 좋아서 이제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연구실에서 누에를 키우다 보니까 누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석사도 했어요.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대한민국의 누에를 키우는 농부들이 거의 다 소멸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대로 박사 학위를 받고 농촌진흥청에 이제 자격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뭐 포닥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든지 누에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바꾼 게, 내가 누에를 연구를 해봤자 이 기술을 또는 이런 누에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러면 누에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양잠 산업에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게 연구랑 농업을 동시에 한다는 게 사실 당연히 어렵고 반대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갖고,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금 얘기 들어서 바로 생각 드네요. 사실 다들 주변에서는 박사해서 연구원 하면은 또 안정적이고 이렇게 과제에 맞아요. 따라서 연봉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왜 힘들게 농사를 짓냐 하는데, 저는 진짜 산업이 죽으면 그 공무원들도 일자리를 다 잃고 내가 누에를 아무리 좋아해도 공무원이니까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거의 뭐 300개 농가가 채 되지 않는데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양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현장에서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거를 사실 좀 이거는 잘난 척은 아닌데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잘나서는 아니고 제가 누에를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나 제 위에 선배들 중에 누에를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거나 이런 분들이 제 위로 10년도 없었고 밑으로 후배도 더 이상 연구실에 들어온 친구들도 없었어가지고 조금 나름 이렇게 혼자서 세뇌를 한 게 사명감이 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에가 근데 대표님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키우는 동안. 학교에서 그걸 키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학생인데 이 농업을 거의 농업처럼 새벽 5시에 뽕 따와서 누에 키우면서 하니까 힘들었는데도 그게 주는 즐거움, 누에가 크면서 제가 얻는 즐거움이 컸었어가지고 이렇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충류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건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지? 장인 장모님한테 파충류 사업하려고요 했을 때 그게 제일 무섭고 걱정됐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물을 엄청 좋아하고 사실 미국에 유학 갔던 이유도 생물학자가 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생물로 무슨 사업을 한다 아니면 장사를 한다 했을 때 납득을 하실 분들이었는데 장인 장모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도 모르셨을 거고 그때 얘기할 때가 제일 사실 겁나는 순간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마음 먹고 딱 사업자 내고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때는 이제 운이 너무 잘 따라갔고 잘 풀려가는 때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농사 짓는다 하면 솔직히 어른들이 농사 이러면은 떼약볕에서 얼굴 검해지고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되게 좀 억척스하게 힘들게 산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장인 어른 장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겠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둘이 살고 하는 모습 보니까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 사람 마음, 고객들 마음 읽는 게 저는 지금도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을 소통하는 거가 엄청 미숙했던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랜덤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솔루션을 그때그때 빠른 판단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숙했던 게 아직도 큰 숙제고 어려웠더라고요. 저는 누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찾아갔었어요. 나 누에 농사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전부 다 하지 말래요. 누에 농사 힘들어 하지 마. 먹고 살기 힘들어. 누에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딴 거 2가지 농사를 지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를 들을 때가 지도 교수님밖에 없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도 누에는 봄, 가을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작목을 하나 해놓고 네가 그렇게 누에가 좋으면 그 위에 얹어서 누에를 해라 이렇게 하셔서 저가 원래 처음에 표고버섯을 키웠어요. 표고버섯을 한 이유도 표고버섯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누에로 전환하면 좀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우스이기도 하고 제가 버섯을 워낙 좋아해서 맛있게 잘 먹어서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딱 한 2년 정도 하고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하기 싫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야 사람들한테도 이 진짜 표고버섯 맛있어요. 너무 이 진짜 이거 너무 신선한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고급 품질의 화고 표고버섯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말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누에로 해야겠다라고 누에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뒤부터 파충류 먹이 쪽을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한 거죠. 새로운 산업 분야를 누에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제가 파충류 먹이로 누에를 처음 팔기 시작했고 현재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안 가본 길이라는 거죠. 네. 딴 사람들이. 네. 비슷한 길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던 게 있어서 창업을 할 때는 이제 먼 것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냐 그게 먹고 사는 길이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잖아요. 더 고차원적인 걸로 그런 거 갈 때는 내가 보고 배울 만한 목표가 있느냐. 맞아. 시장을 누군가가 선점하고 있다는 건 경쟁해야 된다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1,000억 버는 사람 따라하면 콩고물로 10억, 20억은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면 시장 규모 아무리 키워도 100억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거나 시장의 제품 같은 거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업체나 제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 대표님 말하고 제 말 섞으면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가공식품들은 전부 다 제가 원해서 만든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살 줄 알았는데 안 산 것들이 많아요. 너무 원료를 좋은 것만 넣어서 비싸게 파니까 설탕물도 좀 넣고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용납을 못했던 것 같은데 설탕물 넣은 게 사람들은 더 먹기 편하고 함유량이 60% 70%가 아니고 10%지만 10개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그게 맞으면 제가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적인 거나 사업적인 마인드를 잘 갖추고 시작을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고충보다 그러니까 좋은 점부터 좀 생각나고
고충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생물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는 특권 같아요, 사실은. 생물들이 주는 기쁨과 에너지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거기서 똑같이 오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는데, 얘네는 제가 케어를 안 하면 죽어요. 아니면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거기서 또 따라오는 거는 상업적인 건데, 우리는 얘네를 그 돈의 가치로만 보고 판단을 내려서 생명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과 단점인 것 같아요. 특권이자 정말 무거운 짐일 수 있죠.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면은 멀미를 해요. 졸음이 와요. 와이프가 운전을 좀 해줍니다. 그럼 차에서 이렇게 자고 이러다가 여기 연구실 들어와서 눈을 딱 보면 눈빛이 바뀐대요.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어떤 것보다 잠을 잘 깨고 갑자기 이렇게 다른 세계로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생물을 업으로 하면 엄청난 힐링과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대표님 말씀에 또 저도 공감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일반적인 사육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1년 연중 사육한다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좀 상당히 길다는 점, 제조 공장이 따로 있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하면 제조해준 제품을 어떻게 잘 팔까를 고민하는 일을 주로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친구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안전하게 잘 오래 살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명에 대한 점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생물을 키우는 스트레스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조언을 하자면 생물을 다루는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이거를 분양하거나 누에를 판매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가를 사전에 다른 농장에 가든지 직원으로 일을 하든지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현실적인 면들을 부딪혀보고 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사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가지고 나 이거 이만큼 해야, 나 5억 벌어야 되니까 1000만 마리 키워야 돼,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너무 힘든데, 맞아. 키워보니까 내가 혼자 100만 마리는 키울 수 있네? 그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뭐 3억이네? 그럼 3억 안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얼마나,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저희 시스템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요즘 되게 편하게 사람 유형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극 슈퍼 J예요. J가 그 무계획형이죠. 아니요. J 죄송해요. 있으면 계획형이십니다. 슈퍼 T? P. P. 슈퍼 P예요. P세요. 진짜 요즘 세대가 아닌 사람이 완전 영포티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슈퍼 P인데, 그래서 사업 운영하는 거가 사실 이런 사람이 사업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어려운데, 대신에 인간미 있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되게 못해주는 것도 많지만 복지 같은 거 적어도 좀 인간미 있게, 지금 뭐 아프구나, 뭐 다쳤구나, 뭐 집안 사정이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조절 가능하게 하고 있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업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족이라고 여길 만큼의 마음가짐으로는 가고 있어요. 직원인데 가족한테 내가 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 라는 걸 한 번은 더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뭐 슈퍼피한테 대단한 노하우와 뭐 계획이 있진 않고 그때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좀 그래도 알아줘서 이런 엉터리 사장님 밑에서 같이 일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슈퍼 J는 어떻습니까? 슈퍼피는 이래요. 네, 저는 슈퍼 J입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급화되어 있고, 제조업도 그렇고 저희 누에 이제 인력들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40%에서 45% 정도 돼요. 40에서 45% 정도면 이제 매출에서 인건비가 45%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45% 인건비를 쓰지만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서서 일을 하거든요. 후계자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많은 후계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또
어렵다라고 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셨었는데 아직까지도 후계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후계자를 찾아서 현재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제가 할 수 있는 경영 범위를 늘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육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육을 조금 받아줄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육해 주실 분이 인건비를 10% 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에게 인건비를 드리고 더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제 목표이고 저희는 이제 한 4명에서 5명 정도 상시 또는 비상시 직원들이 이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직원들은 하고 저는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365일 몸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머리로는 항상 일을 해요. 항상. 껍데기와 속이 다릅니다. 껍데기로는 음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음식에 누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껍데기로는 이 물을 마시지만 이 플라스틱에 실크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그냥 사업 아이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 사업 생각 안 하고 싶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분이고 그걸 부드럽게 넘기고 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라고 하고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소재로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자본으로 나의 창업을 계획하시는 건 그거에 맞게 계획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크레스트 개코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생명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에 대한 전 학습이라던가 뭐 어디 농장에서 먼저 일을 해본다던가 파충류 샵에서 일을 해본다던가 보통 그런 경험 없이 살짝 알아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샵에서 일해본 건 아니지만 생물 잘 키우는 거에 대해선 꽤나 자부심이 있었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그 생명? 너무 마음 약한 사람은 얘네가 한 마리 두 마리씩 죽어갈 때 너무 큰 상심으로 가서 진행이 안 돼요. 다음 비즈니스가.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걱정되니까 다음 아이들이 혹시 세상을 떠날까 그러니까 그거에도 어느 정도 좀 무덤덤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하나의 좀 미리 알고 시작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다른 농장에서 조금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 조언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이제 귀농 창업 컨설팅도 하는데 3년치 생활비를 들고 오라 합니다. 시골은 사실 뭐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식비나 이런 게 조금 도시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사 먹는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로마트라는 시골 이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서 밥을 해 먹는다 하더라도 한 달 생활비가 밥 먹고 사는 거 하면 월세 내도 2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대, 30대 초반의 남자가 혼자 산다 그러면 200만 원 쓰고 남으면 뭐 다음 달로 이월해서 또 쓰면 되고 그래서 적어도 6천만 원 정도의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뭐 사업한다고 뭐 예초기 산다고 쓰고 뭐 트럭 산다고 써버리면 안 되고 그건 무조건 내가 생활하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용으로 쓸 돈 6천만 원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귀농 창업은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최대 5억이라는 이제 청년 농업인 후계농 창업 자금 5억을 빌려주는데 그걸로 땅을 살 수도 있고요. 뭐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묘목을 살 수도 있고 뭐 농사용 트럭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2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돼요. 와. 그리고 연이자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오. 네, 도시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해도 뭐 20년 동안 갚잖아요. 근데 이건 25년 동안 갚는 건데 5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나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큰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는 들어왔다가 3년 안에 50%가 도시로 나가고 5년 안에 95%가 다시 망해서 나간대요. 우와. 평균 채무액이 3억이래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국가 부채가 그 귀농 창업 자금으로 생기는 부채가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더 넣는 이유가 농촌이 사라지면 식량 안보나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식량 안보, 물 보존량부터 해가지고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정말 환경, 시골, 지역, 전통,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와.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6천만 원 자기가 따로 가지고 있고 창업을 할 때는 장목을 사전에 2년 정도 경험을 해서 숙달이 되면 그걸 토대로 이제 자금을 빌려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저는 초기 자본금을 미리 갖고 그만큼 쓰고 시작하진 않아서 사실 꾸준하게 계속 투자가 작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한 3천만 원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어느 정도 틀 만드는 데까지. 저는 일단 무작정 모았었는데 그게 그 금액이 꼭 필요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써버렸죠. 저는 누에로 창업하려고 ROTC를 일부러 갔어요. 월급 주니까. ROTC라는 장교 제도로 가면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한 4천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작전 지역이라고 해안 경비 가면 이렇게 목숨값을 줘요. 한 달에 50만 원씩 월급을 더 줘요. 그 제가 선택해서 간 건 아닌데 그 주는 김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3,800, 4천 정도 모았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좀 모아오고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했던 것 같고 1년 지나고 나서 대출을 조금씩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초기이고 뭐 실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갈 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고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리에.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대출들은 아직도 연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2년 동안 제가 대출 받은 거 제 돈이라 생각하면 한 1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농장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그냥 좀 쉬운 게 개체.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냥 인건비.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지출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매출 지출 회계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인건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1차적인 회계 분석 끝나고 추가 회계 분석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대출을 받은 거, 뭐 지원 사업 했는 거, 대출 갚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인 농장에서 제가 1년에 1억 갚는 남자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농 창업 자금 대출 받은 거를 원금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다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99.7%래요. 저는 5년 거치 10년 납짜리 대출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늘어난 거고. 저는 이자도 1.5%고 이자 5년 다 갚았고 2년 동안 원금을 갚았고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도래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번 남은 거죠. 7, 8번. 그 허리띠 졸라매고 1년에 1억씩 갚으려고 그 대출금 원금 갚는 게 부족하면 또 다른 대출을 내서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 또 상환한다든지. 그래서 1년에 1억 갚는 게 사실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만 엄청난 계획성을 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게 좀 논의이긴 한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요즘 전부 다 스마트팜 창업 지원, 15억, 30억 대출, 10억 대출 막 융자 해가지고 창업해가지고 7m짜리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 키우고 방울토마토 키우고 배대 딸기 키우고 이런 사업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을 쓰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내가 워라밸이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팜을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해봐야 요거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스마트팜이 요만큼 만들어주면 내가 이제 한 개 반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야, 스마트팜 설치했으니까 카메라로 다 쳐다보고 온도계, 습도계, 휴대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꼭 망하게 돼 있어요. 오류를 일으켜서 창문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혀가지고 싹 다 죽어버린다든지.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손으로 여는 시간에 작물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게 생겼다고 의존하고 아침에 TV 보고 늦잠 자고 이렇게 하면 그러겠네, 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팜 너무 좋죠. AI가 분석하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과학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 발길이 끊기는 순간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성공한 이유는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팜이 나 대신 이만큼 일해주는 대신에 뭐 라이브 커머스를 열심히 한다든지 인스타 열심히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다른 돌파구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아니면은 품질을 더 좋게 한다든지 포장법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그 성공을 뉴스나 매체로 접했을 때는 야, 쟤 스마트팜 해가지고 성공했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누에도 지금 막 스마트팜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얼마 전에도 막 시연회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제가 15시간 서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드는 대신에 제가 그 시간 동안 잠을 자야겠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얼마나 더 많이 팔까? 얘가 스마트 시설로 누에를 더 편하게 많이 키워줄 수 있는 만큼 이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기계 막 5억 들여서 넣어놨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또 그 빚 갚느라 고생하는 거니까 이 5억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게 더 많이 판매처를 늘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있으면 스마트팜을 30억짜리 스마트팜 하려면 10% 자기 자금 있어야 되니까 3억 현금 있어야 돼요. 그거 투자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개체수 늘려라. 두 번째가 모든 플랫폼을 왜 다 사용 안 하냐.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커뮤니티, 온갖 커뮤니티, 뭐 플랫폼 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지 왜 그 중에 하나, 두 개 이용할까 말까냐, 당신은. 이 제일 많이 듣는 두 가지예요, 제가. 첫 번째는 혼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케어할 수 있는 마리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능력이에요. 전 1000마리를 혼자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양이 전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제 나이에 제가 제 상황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개밖에 선택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유튜브였고 유튜브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지금은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 더 열심으로 뭐 트위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반대입니다. 그런 저만의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 주변에서 제가 하는 일들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누에를 키우는 사람도.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안 알려주니까 주변에서 누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거나 말을 얻는 분은 없으신데 이제 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인원을 더 채용해서 시스템을 좀 더 완연하게 구축을 하고 너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이제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말 중에. 그러니까 알면서도 제가 하기 힘들고 속상한 말. 돈을 들여서 수천만 원에 1년 동안 뭐 수천만 원의 돈을 깨먹으면서 사람을 키워 올리려 노력했으나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누에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몇몇 분들 중에서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 메모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분 잘하시겠다 했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줘도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한번 가르쳐줘도 그 다음번에 그거를 저한테 이게 A라는 거 맞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그거 A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노트를 보면서 이게 A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에가 과거처럼 봄, 여름만 키우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뽕잎 계속 잘 먹여서 빨리빨리 크게 키워가지고 냉동해서 동결건조 분말 만들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채로 정해진 크기의 누에를 집 앞까지 배송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이거 직감적으로 하는 거라서 굳이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딱 보면 이게 병든 거다, 아닌 거다, 어떤 거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데 PD님 잘 아시잖아요. 막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보거나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는 조언이 인력을 확 고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캐파를 확 늘려라 라고 조언을 많이 받지만 올해 열심히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다르게 IoT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차라리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중에서 알약을 부으면 제약회사에서 알약 개수를 따다다닥 카운팅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끼면 이 통에 담기고 이걸 들면 통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누에를 저희가 손으로 다 일일이 줍잖아요. 그러면 카운트하는 기계를 뭐 도입한다든지 하나하나 좀 자동화하거나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인력을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참 쉬운 건 없네요.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불쌍해 보이나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조금 간단한데 진짜 좋아해야 돼요. 이 일이. 이게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이 시간 자체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거기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힘듦이 찾아올 때 견딜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어떻게든 견디려고 다시 숨고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좋게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끌어갖고. 저도 우리 둘 다 말이 길어가지고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자면 우리는 생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물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생물을 반드시 좋아해야만 한다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중에 프로그램이 좋은 사람이 있고 프로그래밍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옷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발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을 좋아해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중국에 싸게 떼와서 한국에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돈 잘 벌리는 구조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어인, 트랩타일, 하이누에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누에나 크레스티드 게코, 파충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귀농 창업이나 파충류 사업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동물을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그래서 메뚜기가 너무 좋아. 이 세상 모든 메뚜기 종류를 다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메뚜기로 창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메뚜기 모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누에로 세상의 모든 거에 누에를 다 넣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누에든 실크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에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누에가 좋아서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자기가 하는 아이템을 사랑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면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이 남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정직하게 버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또는 운이 좋으면 내가 일한 것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산업을 사랑하고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 빨리 찾을 수 있게 아마 좋아할 것 같고 지금 생물군 쪽에 추천을 하나요? 생물 쪽 관련된 일을? 그럼 저는 100% 추천해요. 예, 더 귀해질 거예요. 이 생물을 다루는 직업군이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아이가 생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 많은 자연으로 데리고 다닌다. 제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텐데 저는 항상 상상 속에 제 미래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줄지 말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라서 대표님보다는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생물 탐험인처럼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면 대표님이 뉴칼레도니아 가신 것처럼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간다면서요. 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네. 정말 생물을 탐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휴양지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아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그 자연 속에서 아들의 눈빛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얘가 이걸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저 유튜브 채널에 저 사람이 대단해 보여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공부보다는 자연에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제 생각이 있고 둘째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걸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두 손 두 발을 들고 환영을 하겠죠.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자식한테 이거를 하라고 먼저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는. 만약에 아들이 체육인이 되어서 뭐 농구를 너무 잘해서 농구 선수가 되면 이거를 남한테 경영권을 싹 다 넘기고 아들한테는 뭐 농구를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물려받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기 싫다는데 주긴 싫은데 하고 싶다 하면 제 모든 걸 걸고 이제 저는 90살이 될 때까지 직원으로 월급 100만 원만 받고 옆에서 간섭하지 않는 직원이 되는 거죠. 효율성 높은 직원. 이렇게 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 안 비틀거리고 저기 일령들 밥 좀 주세요 하면 축축축축 기계처럼 밥 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씀 안 하신대요. 이제 후계자가 있는 농민들은 입 탁 다물고 이를 깎게 물어야 된대요. 저것도 청소해야 되고 이것도 뭐 더 줘야 되는데 일딱 깎게 물고 간다 하고 가야 된대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다 하면 너무 환영하지만 추천을 먼저 말하진 못할 것 같다. 근데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렵네요. 이게 뭐 창업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그냥 그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실패한 거, 성공한 거, 표고버섯부터 키우지 말고 비닐하우스 이쪽에 짓고 배관공사 잘해야 되고 집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기에 빨리 팔고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생각났어요. 방금. 진짜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 후회한 거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후회. 네, 대부분.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 남자라서. 저도 그렇기는 한데 후회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데 하나는 생각난 게 이렇게 우물쭈물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타이밍 기회 같은 거, 네. 나의 삶의 어떤 네. 시대 상황에 네. 지금과 같은 확신이 있으면은 저는 좀 과감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후회가 되네요. 후회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통합적으로 했을 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창업하기 전에 이주환이잖아요. 너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 지금도 그런데 그때부터 후계자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돈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럼 그 돈으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가 후계자를 키우려고 했던 게 최근 뭐 2년 정도인데 창업을 처음 할 때부터 동업자가 아니고 바로 아랫 사람들을 계속 바뀔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서로 맞는 사람을 그때부터 찾았어야 된다. 뭐 이런 실패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제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좀 경영에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과부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가면 처음부터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혼자 모든 걸 하지 말고 시스템을 인적 시스템을 잘 갖추어 보도록 노력하렴 주하나. 첫 번째는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추천은 좀 더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말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 못 가요. 두 번째는 그냥 불안정함에 익숙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는 꽤나 어려운 풍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산업군이나.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두렵다는 건 계획이 덜 세워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영상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손으로 써야 돼요. 무조건. 컴퓨터도 아니고 수기로 큰 종이에다가 다 써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 제품, 그러기 위해 필요한 기술, 내가 얼만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땄는지 안 땄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배제되고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준비가 부족하구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족하면 더 준비해야 되니까 불안하지 않고 준비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또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네요. 손으로 많이 쓰고 불안감을 없애려면 준비를 더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게 남의 농장에 가거나 남의 회사에 가서 그 이원준 대표님처럼 크레스티드 개코로 유명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원준 대표님 매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구시대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 돈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해요. 저희도. 저 또한 누에를 저보다 잘 키운 사람이 있다 하면 이 농장을 한 달 접더라도 그 농장 가서 저는 무임금으로 일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를 무임금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 기술이 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 보고 판단하는데, 대표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3달만 일 시켜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대표님이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럼 아시겠죠? 나한테 이걸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럼 진짜 저 막 각서 써서 뭐 절대 뭐 신고도 안 하고 무조건 빵원으로 제가 제 차비 들여서 배울게요. 배워주세요. 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가 안 되니까 적당한 임금을 받고 장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회사의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그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창업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단 하루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창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 내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랑 스토리가 담겨야 돼요. 모든 일에. 나만의 차별점, 뭐 차별화가 사람들이 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궁금해하거나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이누에 이주환은 누에의 미친놈이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하이누에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따라하는 업체가 없는 게, 연중 키우는 거는 누구나 지금도 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2령, 3령, 4령, 5령이라는 누에 령별로 또는 번데기 나방까지 이렇게 모든 그 스테이지의 누에들을 매일 가지고 있는 농장은 국내에든 해외에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노동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누에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학부 석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40몇 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왔는데 그 중에서 누에 농사를 짓는 제자는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지능청에 가서 공무원 되시는데, 그러니까는 대학에서 전공을 살려서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농대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우리는 차별성이 있다. 스토리가 있고, 내가 21살 때부터 누에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로 그걸 이뤘고, 다른 농장들과 차별화 있게 연중 누에를 모든 영의 스테이지를 가지고 간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성이 있다. 사실 뭐 그거를 대화를 안 해도 얼만큼 서로가 고생하고 있고 자기를 녹이고 있는지 아니까 그 부분은 굳이 어때요라고 묻지 않는 것 같고, 서로가 그 공감대가 되게 높은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느낌이라 그게 그냥 좋은 거고, 그 자체가. 그리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잘 맞아떨어지는 결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 그 결이 나쁘고 좋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주환 대표를 만나면 제가 계속 너무 좋은 게 나이를 잊고서 대하게 돼요. 물론 형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 말고 되게 편안하게 대화하고 물어보고,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뭐 질문이라던가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무너뜨려줘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너무 편안하고, 일단 상주에 맛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맛있게 먹고 가고, 하나 그냥 좀 띄워드리면 요리를 말도 안 되게 잘하십니다. 이점 대박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 특권이라 아무나한테 또 요리 안 하실 거라고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감사한 상황이고, 너무 몸과 마음 잘 힐링하고 가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촬영은 뭐 어떤 컨텐츠로 하건 그렇게 저한테 중요했던 여행은 아니었던 거라, 제 힘든 거 알고 일부러 2달 전에 초대하신 거거든요. 좀 잠깐 쉬고 가시라고. 여기서 역시나 또 오길 참 잘했다 이 생각하고 또 갑니다. 고마워요.
해주신 말씀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영상의 창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서로 이렇게 분야는 다르지만 또 사업하는 방식도 조금 P와 J의 방식도 다르지만 같은 결을 가진 사람에게 속으로 힘든 이야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대나무 숲이 되어줄 그런 사람은 한 명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시는 이원준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블라블라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대표님께 이야기하는 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다르더라고요. 좀 더 다른 속에 있는 얘기도 대표님께 드리는 것 같고 논의하는 것 같아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친한 지인을 한 명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리프레시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항상 자기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밥배랑 디저트배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뇌 생각하는 것도 내 일을 생각하는 뇌의 구조하고 내 일만 생각하면 뇌가 터질 것 같은데 다른 일이 내 뇌로 들어오면 이게 잠시 밀려나면서 뇌가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고 그래서 결이 맞아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초대하는 이유도 저도 힐링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연말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서 초대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가졌으니 창업할 때는 친구를 한 명 둬라. 끝. 자, 하나, 둘, 셋. 안녕.